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집단 중 가장 엄격하고 경직된 분위기와 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곧바로 군대라는 조직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 현존하고 있는 이 군이라는 조직은 소속 국가의 안전과 치안, 국방을 담당하며 정형화된 체제 및 전통적인 상하 교육을 통해 공적인 목적과 이념을 이루기 위한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의 특성상 명령과 그에 따른 행위 및 책임 등에는 사전에 주어진 문서화된 매뉴얼이 존재하고 별도의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황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단 한 가지 수칙을 통해 예방과 사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수칙이죠. 일반인의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 문장의 당위성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수록 시작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서 놓치기 마련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 기본적인 수칙에 충실하지 못한 군인들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단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은 해당 부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병력과 국방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97년 1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51 보병사단 해안초소는 고요했습니다. 당시 육군 51사단 전승부대 위병소 내무부에서는 저녁 근무를 마친 15명의 병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초소 앞에는 2명의 초병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요. 초소 내부에는 몇 명의 병력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서 오후 11시 20분, 밤 11시 20분이 됐을 때쯤에 의문의 차량 한 대가 초소 앞으로 다가옵니다. 곧이어 이 G세계 프라이드 베타 차량에서 전투복을 입고 있는 한 남성이 내렸고요. 초병들은 총구를 그 남성에게 겨누며 구호를 외칩니다. 하지만 곧바로 들려온 남성의 대답에 그들은 총을 거두었고요. 그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얼마 전 수도군단에서 전입해온 백소령으로 소개한 후에 초병들과 악수를 합니다. 그는 완전한 육군 전투복 차림새였고요. 소령 계급장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를 묻는 초병들에게 해안초소의 지형을 좀 숙지하고 순찰을 할 목적으로 왔다라고 대답한 그는 천연덕스럽게 오늘의 암구호를 잊어버렸다면서 그들에게 암구호까지 알아냈죠. 당시 어느 정도의 계급을 보유한 자라면 암구호를 까먹는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초병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에게 당일의 암구호를 알려준 뒤에 초소 안으로 안내를 합니다. 초소 안으로 들어간 백소령은 당직 근무를 서던 초소장이었던 남소위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근 수도군단에서 전입 온 장교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지역이 평소 간첩 출몰이 잦은 의심지역이라 하여 지형을 숙지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소위는 그에게 인삼차를 대접했고요. 약 20분 동안이나 이 초소의 현황 및 경계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본래 해안초소나 육군 일반 근무지역에 순찰차가 방문을 하게 되면 작전 현황을 브리핑하는 것이 이 초소장의 임무였기 때문이죠. 백소령은요, 브리핑 과정에서 해당 부대에 관할이 있던 살구지 초소와 용두리 포구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중대 행정보급관인 도상사의 안부까지 묻는 등 상당히 위화감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대 사정을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군대 내 간부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에 그는 초소 내의 총기 보관함에 있던 K2 소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총기를 꺼내서 조금 이렇게 만지작거리더니 내가 순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해당 총기와 실탄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죠. 남소희는 별다른 확인 절차나 제재 없이 K2 소총 한 자루와 실탄 15개들이 탄 창 2통을 그에게 건네며 자신이 순찰 수행을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백소령은 본인이 나름 이곳 지리에 좀 익숙하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수행을, 그러니까 남소령의 수행을 거절했고요. 순찰을 마치는 대로 총과 실탄을 돌려준다는 말을 남긴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백소령이 초소를 나선 지 2시간이 지난 1월 4일 새벽 1시 30분경
부대본부의 중대장이 순찰차 해당 초소에 들립니다. 이에 남소희는 군단에서 방문한 백소령이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총과 실탄을 가지고 순찰을 나간 뒤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어딘가 미심쩍다는 느낌을 받은 이 중대장은요, 즉시 인근 초소에 연락을 취해서 백소령이라는 자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사태가 조금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느낀 중대장은 곧바로 본부에 이 사실을 알린 뒤에 군단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단 상황 계통에서부터 온 확언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군단에서는 이 백소령을 해당 부대로 전입시킨 적이 없으며 실제 백소령은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특전사로 근무하는 장교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백소령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취침 중이었고요. 해당 부대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해안초소에 새벽같이 방문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던 겁니다. 곧 군 당국과 온 부대에 비상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사건은 총기 탈취라는 명목으로 육군본부에 보고가 되면서 전 부대는 물론 경찰 차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새벽 2시 10분에 군대 내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해당 초소의 인근을 이잡듯이 수색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새벽 3시를 기점으로 군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고요. 모든 군과 경찰 및 예비군이 기본 임무 수행의 제안을 받은 뒤에 명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출동해서 수색에 가담합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수사에도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자 육군 수도군단과 해병대까지 수색에 동원이 됐고 서울 경기지방은 물론 인천광역시와 충청 지역까지 검문 검색 작업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총기가 탈취된 지 3시간이나 흐른 뒤였고 백소령이라는 자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물론 이대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었죠. 이후에 육군과 해군, 경찰이 합세해서 중대본부의 군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를 했고요. 관할 경찰서에서 만든 몽타주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해당 부대의 현역 및 전역자들까지 용의선상에 올린 후에 보안과 형사들을 지방 곳곳에 파견을 해서 수사망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용의자와 탈취된 총기 및 실탄의 행방은 2019년이 된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신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자에게 총기를 건네주었던 장본인인 남소희는 구속이 되었고요. 지휘선상에 있던 연대장급 상관들 역시 전부 옷을 벗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죠. 우리는 이 평범하지 않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좀 처음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범인이 처음에 초소 앞의 모습을 드러냈던 순간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이미 이 시점에서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보초병은 절대적인 신원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총구를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초소 내무반 안에는 많은 병력이 취침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백소령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이 병력을 해할 목적으로 침투를 했다면 그 결과는 더 참혹했겠죠. 뿐만 아니라 초병들은 범인에게 친히 암구호까지 알려주는 상당히 경악할 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상 어느 정도의 계급 이상을 보유한 상관들은 암구호 숙지에 조금 안일했기 때문에 가끔씩 구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원칙상 이렇게 암구호를 모르는 자들에게 암구호를 알려주거나 영내로 들여보내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초소장이었던 남소희 역시 22살의 젊은 나이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병력답게 상당히 안일한 대응을 보였죠. 연관급 장교라는 사람이 군용 지프차도 타지 않고 수행 병력과 동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순찰을 명목으로 방문한 간부가 그것도 민간 승용차를 탄 채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모습에서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은 남소희의 모습이 이해가 가시나요? 더군다나 본래 영관급 장교가 해안경계나 GOP 등 실탄을 소지하고 있는 근무부대의 야간 순찰을 도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는 공식적인 외부 임무를 수행할 시에 최소 2인 이상의 단위로 움직이는 게 원칙이고 경계지역 초소로 순찰을 나갈 시에는 반드시 총기나 방탄모, 탄띠 등의 개인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가짜 백소령은 기본 중 기본인 총기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았죠. 애초에 야간지형 정찰을 할 수 없는 복장 상태였을 거예요.
또한 상급 부대에서 순찰을 나갈 때는 오발 사격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이 경계 지역에 나가 있는 사병들에게 대강 언제 방문할 건지 시간대를 좀 고지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남소위의 수행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놓아준 점에서도 그들의 미숙함이 드러납니다. 초소장은 순찰차가 순찰을 나왔을 경우에 수행을 위해 반드시 그와 동행을 했어야 했지만 단 한 번의 거절을 끝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를 방치했죠. 이런 점들로 미뤄봤을 때 가짜 백소령은 적지 않은 의심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상급 부대의 예정된 순찰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었더라면 바로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갔고 총기 탈취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초래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총기의 행방을 논하는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남소위가 가짜 백수령에게 건네준 총기는 부초소장인 이중사의 총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군대 내의 모든 총에는 각 기류의 고유 번호가 주어지기 마련이죠. 기본적으로는 모든 군인은 보급받은 총기를 자신이 반납할 때까지 자신의 총기 번호를 숙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미확인 총기가 발견이 되면 군내에서는 즉시 총기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그 출처를 확인하곤 합니다. 이중사 역시 자신의 총기 번호를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탈취된 총기와 같은 번호를 가진 총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가짜 백수령의 행방은 물론 총기의 행방마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범행을 목적으로 한 탈취였다면 벌써 발견되고도 남았을 테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범인이 대체 무슨 목적으로 총을 가져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제기된 의문점은 가짜 백소령이 숙지하고 있던 간부급 인물들의 신상과 초소 이름 등 부대 내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그가 사칭한 백소령부터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백소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특전사 부대 내 장교로 근무하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범인은 대체 어떻게 진짜 백소령의 신상을 알아냈던 걸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대 내 행정보급관인 도상사의 신상까지 알고 있었고 안부를 묻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처럼 부대 내부의 정보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소위를 속이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더불어 백소령과 도상사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두 현역 군인의 신원을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한 이유 역시 현재로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죠. 놀라운 점은요. 초소에 투입되는 소대와 행정보급관 담당 인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군 내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범인처럼 행동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가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마지막 의문점은 가짜 백소령의 전투복과 도주 경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짜 백소령은 육군 전투복을 정상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기존과 다르게 변경된 색깔의 계급장까지 완벽하게 달고 있었죠. 사건 발생 고작 2달 전에 결정됐었던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범인은 꽤나 치밀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령 계급의 색깔까지 완전한 전투복을 타인에게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부의 계급장은 본래 수량도 많지 않은 데다가 공무원 등의 확인된 신분이 없으면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전투복을 위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투복의 출처 역시 확인된 바는 없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의문점 이외에도 가짜 백소령이 초소를 나선 뒤에 동선이 예측되지 않는 점 또한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남소위의 브리핑에서 언급했던 모든 초소를 확인을 해본 결과 적절한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초소를 빠져나온 후에 중간에 위치한 초소나 위병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 법도 했지만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주변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뒤로한 채 용의자의 정체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K2 소총을 빼돌렸는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해당 부대의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용의자만 검거한다면 모두 해결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범인이 북한 간첩일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현재로서도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특정 부대를 국군으로 위장시키기 위해서 M16 소총을 북한에 반입을 해서 복제품을 만든 전적이 있었고요. 실제 만들어진 복제품이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을 통해 발견이 되었었죠. 이 가설에 따르면 당시 국군의 제식 소총이 M16에서 K2로 바뀌자 이를 빼돌려서 복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간첩을 투입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군경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총기나 범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범인의 출신이 분명하지 않은 간첩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한국군의 주력 소총이 K2로 바뀐 시점이 1980년대입니다. 북한 역시 최소 1990년대부터 K2 소총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특수부대용 K2 소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200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굳이 K2 소총을 탈취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추측은 범인이 해당 부대의 전역자일 것이라는 가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짜 백소령이 군내 정보에 밝았다는 점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의 전역자라면 각종 지역물의 이름과 행정보급관의 신상 또한 알고 있었겠죠. 수사관들도 이러한 점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칭 백소령이라는 그 가짜 인물은 40대의 중년 남성으로 보였다고 해요.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전역을 한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수사관들은 군대의 전역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80년대 복무했던 간부를 포함해서 총 560여 명의 전역자들을 조사했고 그중에 의심되는 몇 명을 남소위와 대면시키는 등의 확인 작업을 거쳤는데 여기서도 별다른 수확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바뀐 계급장을 완벽히 위장해서 범행에 사용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현직 간부나 병력을 지인으로 둔 제3의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개시했더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를 뒤로한 채 구속된 남소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정확한 판결문은 너무 긴 관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 사건 번호 98도 1719를 검색하시면 판결문 전문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핵심만 이야기를 좀 하자면 남소위는 군내 규정에 의한 징계는 받았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판례는 죄형 법정주의를 강조하여 형사법상의 원칙상 남소위의 죄에 군용물 분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즉, 그를 과실범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한때 모든 군부대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차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자가 언제 어디서 등장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시간이 감에 따라 옅어졌죠. 그저 최근 발생했던 여러 총기 탈취 범죄를 계기로 해당 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온 후에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인원들의 경험담이 회자됐던 적은 있었지만 2차 범죄나 수사의 진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건과 사고는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제기된 짧은 의견들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이 해당 초소를 노린 점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움직인 계획범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규모가 큰 부대에는 간부들이 많이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물론 상황이 범인의 의도대로 착착 흘러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신분을 확인하고 총기를 건넨다는 총기관리 철칙은커녕 기본적인 신원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던 해당 부대의 병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소개한 사건은 한순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군의 명예가 실추된 육군 51사단 총기 피탈, 일명 백소령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